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놀랄 만큼 놀랐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살았던 뉴욕에서 원래 사업했잖아요. 디벨로퍼. 그 뉴욕의 시장으로 아시죠? 맘단이라는 34살 우간다 출신의 무슬림. 네. 그 말고도 놀랄 일이 너무 많은데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국제정치 평론하시는 문희정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평론가님한테 이야기 듣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 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맘단이에 대해서. 네. 근데 솔직히 맘단이란 인물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아니, 가지셨어요? 몰랐어요. 우리 네. 이 사람 뭐 갑자기 나타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뉴욕 주의회의 의원. 그렇죠. 네. 네. 그것도 한 몇 년 하다가 지금 뉴욕 시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정치에 입문한 지 4년밖에 안 된 정치 신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만큼이나 뉴욕 시민들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지난해 말에 자, 제가 뉴욕 시장으로 나오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단 한 명만 귀담아 들었어요. 그게 누굴 것 같으세요?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 통한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 맘단이라는 정치 네. 신인을 소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질 정도의 급으로 올려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입니다. 나오자마자 공산주의자라고 막 욕했거든요. 그랬죠. 네. 예, 욕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욕을 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 공산주의자들의 이야기인가 네. 싶어서 또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귀가 솔깃솔깃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민주당 경선은 통과 못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민주당 경선까지 통과를 했는데 쿠오모를 딱 이겨버리고. 앤드류 쿠오모라고 하는 이게 민주당의 사실 정치 거물이거든요. 물론 오랫동안 뉴욕 시장을 네. 하다가 성추문으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왜 다시 나왔느냐? 맘다니 같은 애숭이는 내가 잡아야지. 나 정도면 잡을 수 있지 하면서 경선에 나왔는데 경선에서 맘다니한테 졌습니다. 자, 지면은 우리 솔직히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고 네. 깔끔하고 멋있게 또 모냥 빠져. 근데 네. 모냥 빠지게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름을 끼얹습니다.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쿠오모를 뽑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어요? 네. 네. 여러분 쿠오모에게 표를 왜 주셔야지 그랬대요? 맘다니가 당선이 안 된다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공화당 후보는 별로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뉴욕이니까. 네.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차라리 쿠오모를 뽑아라. 날 지지한다면 쿠오모를 뽑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읍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차이로 맘다니가 이겼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들이 펼쳐진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 분위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 근데 민주당 표정이 이상해. 네, 되게 이상했어요. 네. 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니 민주당 지도부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 지난달 4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뉴욕 시장 그리고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들 선거도 네. 있었어요. 아니 민주당이 뉴욕 시장도 우리가 이겼습니다로 얘기하지 않고 그 부분을 쏙 빼놓고 버지니아하고 뉴저지 주지사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우리도 걸 늘 이기는 데인데 뭐. 네.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사실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맘단이란 인물이 뉴욕시장 850만 명의 시민이 있는 그 큰 도시의 시장을 인도계 무슬림, 우간다 출생의 34살 청년이 그것도 정통 민주당 스타일도 아닌 사람이 됐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가타부터 말이 없냐?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맘단이가 승리했어요. 자, 민주당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겁니까? 맘다니가 민주당의 미래라고 생각해도 네. 됩니까? 라고 질문을 막 퍼붓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No, 아니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환영받지 그거는 못하는 민주당 그거는 후보. 맘단이 생각이죠. 이 정도? 네. 그렇죠. 예. 그 사실 되게 저는 그 민주당 지도부들이 이 어린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비겁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끝까지 이 맘단이 지지를 확고하게 표명해 주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버니 샌더스라든지 민주당 내에 좀 진보적인 네. 젊은 정치인들은 맘단이를 굉장히 확고하게 지지하고 도와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거리를 많이 뒀고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 더해서 제가 좀 실망이랄까? 좀 약간 의아하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소위 이제 미국은 언론들도 본인의 정치 성향을 밝히잖아요. 그 뉴욕타임스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하면은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그런 성향이 강한 언론으로 우리가 꼽는데 거기서조차도 맘다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렇다면서요. 논조로 네. 사설을 냈어요. 맘다니가 내놓는 공약들 현실 가능성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네. 이 사람이 되긴 됐는데 앞으로 더 큰 걱정이다. 그러니까 정말 어 아니 이거는 진보 일단 언론에서조차. 네, 네. 이긴 거에 대해서 일단 깔끔하게 승리를 축하해주고 네. 잘할 수 있게 전망들 그리고 희망적인 어떤 기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 너 그 네가 말한 거 그거 현실 가능성 1도 없어. 너 어떡하려고 그런 말들 내뱉어. 이러면서 오히려 굉장히 저는 그 이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 미국 민주당 지도부와 미국 주류 언론들이 표현을 조금 속되게 하자면 한패인가? 라는 네.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과거에 그 피시주의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우리가 정치적 생각하는 올바름. 진보의 그런 어떤 올바른 모습, 늘 옳은 말만 하는. 근데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줬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했는데 네. 웬걸 뉴욕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정말 그냥 센 친구가 한 명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이 맘다니가 저는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일반 정치 문법을 벗어났어요. 이 부분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짜잔 하고 나타났을 때가 정치의 아웃사이더 그리고 그조차도 스스로도 내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고 공화당 역시도 공화당 경선에서 설마 트럼프가 되겠어? 근데 네. 설마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의 정치 문법을 다 무시한 모습을 보였죠. 정치 문법뿐만 아니고 삶의 문법이 일단 동창회에서 이런 친구는 굉장히 네. 돈 많이 내면 나올 수 있겠구나. 네. 네. 근데 맘다니도 굉장히 다른 반대편이긴 합니다만 정치 문법을 많이 깨뜨린 그러니까요. 네, 네. 굉장히 획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일단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마이크를 들고 나가가지고 제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시민들하고 인터뷰해요. 그럼 시민들이 당신 누구야? 이러면 저 이번에 시장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먹고 살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마이크를 이따만한 걸 들고 나가가지고 양복 입고 나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휴 뭐래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하던 네. 사람들이 점점 맘다니가 아유 그래도 뉴욕이 먹고 살만한 도시는 돼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이 여기서 일을 하는데 정작 여러분은 이곳에 살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 없으시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야. 정치인들이 맨날 나와가지고 뭐 민생을 위하겠다, 뭐 경제를 좋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 삶의 힘든 이야기는 1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대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무상버스가 생기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힘드시죠? 그럼 5세 미만은 무상교육으로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임대료 인상 금지. 네, 네. 아파트 임대료 계속 오르잖아요. 그거 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임대료를 안 올리게 만든다고 하면 당신은 저한테 표를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아이 좋죠. 해주면 좋죠. 그거 해주면 좋죠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진짜 해줄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그 무슨 의미인지를 잘 와닿질 않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미국 같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 곳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 같은 데는 실제로 정치인이 유세 때 거기에 왔느냐 안 왔느냐, 그래서 우리하고 실질적으로 접촉을 했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거리 유세자라 우리만큼은 안 안 하잖아요. 하니까. 총이라는 게 있는 나라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처음엔 조금 하다 말겠지 이랬는데 이 사람의 그 진정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고민하던 문제를 실제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주의 하원 의원을 할 때 무상버스 실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꽤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실 정치인이 되기 전에 나는 그 어려운 사람들, 빈곤층을 위한 주택 상담사도 했었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들이 있는데 그 안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문제 누군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이걸 해결해 주는 정치인이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정치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기대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라면 실질적으로 이걸 해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맘다니의 유세를 도와준 자원봉사자만 9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선거일 당시에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SBS, MBC 같은 데가 실질적으로 그 선거 당일날 그 맘다니의 선거 캠프 사람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가지고 파티처럼 그 모습을 즐기고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진짜 파티처럼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18세부터 44세까지는 69%가 투표를 한 사람이 69%가 맘다니를 찍었다고 출구조사 결과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200만 명 이상이 투표에 응했고 이번에는 젊은 층들이 바꿔놨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젊은 층들의 참여가 엄청났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이 맘단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무상버스 이런 건 사실은 우리 보수적인 시청자분들이 보면 그것도 공짜 돈 줘서 당선된 거 아니냐 하지만 뉴욕은 우리하고 또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뉴욕은 격차가 너무 전 세계 부자가 가장 많은 곳이죠. 그렇게 많은, 아니 뉴욕에서 흔히 하는 말로 뉴욕에서 저 센트럴파크 달리면 어떤 사람 1,000만 원도 없고 어떤 사람 1,000억 있고 아주 흔한 풍경이거든요. 그게 정말. 네. 그런 나라인데 시가 예산이 없어서 뭐 쓰레기차 하루에 이틀에 한 번 오는 걸 3일에 한 번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부자가 많은데.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표를 더 강력하게, 게다가 학력은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줄 수 있겠다 싶어요. 네. 통할 게 통했다 싶어요. 게다가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야, 그런 걸 하면 다 돈인데 그 돈 어디서 구할 거야라는 걱정을 참 많이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그거 불가능해. 너네 시 재정이 얼만데.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시장만 돼보기만 해봐. 우리 연방 지원 싹 다 끊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맘다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지금 부자들 그 부유세를 좀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뉴욕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부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엄청난 부자들이 35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식료품을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빈곤한 층은 무려 20%에 달한다고 해요. 뉴욕에 아직 돈이 없어 초등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뭐 굉장히 이런 통계들 많고. 보면 네. 우리가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진짜 미국인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가 심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정작 소득세를 보니까 이 소득세가 우리가 흔히 이제 좀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게 맞고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적게 벌면은 좀 적게 내야 되는 게 맞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격차가 별로 나지 않는 곳이 뉴욕시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맘다니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니 지금 그 억만장자들의 세금을 단 2%만 소득세만 2%만 올려도 충분히 그 재정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맘다니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청년의 진짜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뭐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이런 시선으로 치기 어린 어떤 이런 걸로 보는 시선이 있는데 아니 좀 치기 어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청년의 특권이고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계속 시도돼야지만 사회는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조차도 맘다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우 저 왜 말도 안 되는 저런 짓을 이단아. 하지? 네. 네. 그러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욕하고 그다음에 연방 지원금 끊어버릴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그럴 만도 하지라는 시선에서 바라보는 뉴스 보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뉴스의 어떤 논조도 논조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 맘단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땠을지도 네. 사실 한 번은 좀 스스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나조차도 아이고 저렇게 해서 정치인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혹시 보지 않았을까라는. 지난 총선에서 진보 진영 사람들이 조국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나오는 게 민주당에 표가 나눠져서 아유 저거 보수 진영만 좋은 일 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도, 네. 그렇죠. 너무 세고 뭐 지지는 하지만 선거에는 도움 안 돼. 선거는 중도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사실 조국 전 장관에게 업혀간 거 아니에요, 사실상. 네. 그 흐름을. 예,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네. 있지만 네. 일정 부분 뭐 그런 해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 음. 비례대표에서 얻은 득표율만 봐도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걸 부인하는 정치평론가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그래도 중도의 표심이 결정을 내는데 네. 이들한테는 뭔가 강한 게 나오거나 적극적인 게 나오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지 보통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미국 민주당도 똑같은 걱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맘단이라는 젊은 정치인한테 얼마나 주변에서 소위 내가 정치 좀 알아라고 하시는 고수들이 붙어가지고 조언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당신이 인도계 무슬림이라는 거, 특히 무슬림, 뉴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픔이 있는 곳이냐면은 우리가 9.11 테러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무슬림이라는 거기에 게 무슬림 시장이 나왔네, 세상에. 2001년도에 9.11 테러가 터진 곳에서 그렇죠. 무슬림 시장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당신 그 무슬림이라는 걸 조금 가리면 어떻겠느냐. 음. 그런 얘기도 네. 했겠죠, 당연히. 네. 네. 그러니까 맘다니가 보통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젊은 청년 정치인이다 그러면은 보통 원로들의 조언을 듣거나 충고를 받거나 그래서 말이라도 소위 정치적인 외교적 언사를 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잖아요. 무슬림이지만 기독교를 정말 신뢰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런 식의 표현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맘다니네 딱 들고 그렇게 얘기해요. 난 무슬림인 게 왜? 난 사과하지 않겠어. 나는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어. 이 뉴욕에도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 이러면은 필패인데 그러니까. 중도는 등을 돌리는데 네. 하는 소리들에 대해서 맘다니는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네. 뉴욕의 30, 40대들에게 사실은 막 굉장히 짬뽕 도시잖아요. 굉장히 네, 이민자가 아시아는 많은 스페인도 도시잖아요. 많고, 그렇죠. 네. 흑인 인구가 몇 번째밖에 안 되는. 네. 그 사람들에겐 그런 게 더 쿨하고 힙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눈치 안 보고 그냥 눈치 안 가버리는 보고. 게. 네. 지금 그 부분 있잖아요. 눈치 안 보고 차라리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 의견에 반대하는 당신도 나는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맘다니 시장의 그 스탠스, 입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트럼프 정당으로 만들고 마가라는 본인의 확고한 지지 세력을 모을 수 있었던 데는 똑같은 이유가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2016년에 처음에 나올 때 뭘 이야기하고 나왔냐면은 사람들은
다 비웃었잖아요. 그랬죠. 지가 무슨 그랬죠. 대통령이야. 네, 네. 그리고 전통과 보수의 공화당이 설마 저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겠어라고 얘기했던 데는 저 사람의 말투나 저 사람의 행동이나 저 사람의 입장 같은 것들이 절대 지금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것이야. 그리고 공화당원들이 그래도 이상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닌데, 극단적인 사람만 있는 건 아닌데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된 데는 어떤 부분이 작동을 했냐면은 그 유니콘처럼 존재하는 중도가 등을 돌릴지도 몰라. 중도의 입맛에 맞는 멘트를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만 내가 정치인으로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함 있잖아요. 그 막연함을 트럼프도 깼거든요. 근데 맘다니도 똑같이 깼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 당시에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늘 정치인들은 당신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자,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여러분의 삶이 나아졌냐고. 그 사이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됐냐. 특히 이제 미국 전체 인구의 60% 정도 되는 백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백인들이 역차별받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과연 그 정치인들이 정말 여러분을 위한 정치를 했느냐. 저들은 다 위선자들이고 여러분을 기만하고 있다. 늘 나와서 그럴싸한 말로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속아왔는데 또 속으면서 표를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은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공화당을 뽑고 민주당을 뽑고 분명히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뭔가 내 삶이 힘들어졌네? 라는 느낌이 드는데 게다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더 붙여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지는 동안 그들은 부유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메시지가 똑같네, 맘단이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제 보니까 저것들이 아주 자기네들끼리 쿵짝쿵짝 해가지고 우리를 소외시키고 자기네들 배만 불렸네. 말 그대로 기득권으로 공고해졌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깨겠다. 그리고 저들의 저 기만, 위선을 내가 다 깨부시면서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다 드러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거죠. 사실 저는 미국이란 나라를 뭐 가치 뭐 이런 복잡하게 볼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가족, 특히 보수의 그렇죠. 보수 정당에서는 가족과 가족. 기독교거든요. 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법에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무슨 온갖 스캔들에 뭐 여자랑 뭐 하면 돈으로 막고 뭐 이런 사람이고 기독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어떻게 보면 물신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신랄하게 기득권을 자기도 기득권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렇죠. 기득권을 비판하는 맘다니도 보니까 아버지는 저기 콜롬비아대 교수, 네. 어머니는 유명한 영화가 영화 감독이더라고요. 베를린의 그 무슨 황금사자상 네, 우리 강소연 씨 탔던 그거 탔던 감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부자는 아니어도 기득권일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어디서 적당히 공부하면 콜롬비아대 교수가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득권의 문법과 전혀 다른 그렇죠. 네. 트럼프처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금수저 출신인데 저 사람도 저게 위선이 아닐까 기만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으로 사실 바라보기 쉬운 조건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삶 자체가 미국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민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들과 똑같은 이민자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부모의 부에 기대 가지고 뭔가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삶 자체가. 네. 그리고 이 지하철에서 저거 결혼식 하고 막 이런 거. 되게 특이한 사람인 게 본인이 인도계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인도계 무슬림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생소했던 게 뭐냐면 그러네 또 힌두도 아니고 힌두교가 80%잖아요. 네. 무슬림이 20%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인도계 그러니까 거기서마저도 이 사람은 비주류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우간다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뭐 하나 표준화된 게 이게 없는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특이한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쟨 금수저잖아라고 탁 잘라버릴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그리고 본인이 어렸을 때 우간다에서 나고 자랐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러니까 아프리카인이라고 생각했대요. 인도계라는 인식이 없고 아프리카인이라는 인식이 훨씬 강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기존에 생각하던 문법에서 모든 게 다 벗어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기성 정치인들한테 좀 물리고 질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걸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되면은 근데 너무 과격해서 너무 급진적이어서 저 사람하고 대화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람은 소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학살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 주변에 또 정치 컨설턴트나 정치 원로들이 뭐라고 조언을 했겠어요? 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좀 유하게 얘기를 좀 하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있어. 하지만 이스라엘의 존재권에 대해서 난 인정을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논리적이지 않나요?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야. 너의 존재권은 내가 인정을 해. 하지만 너의 행위는 잘못됐어. 그리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해. 이게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어디까지 나라로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류가 가장 많은 희생을 낳은 규정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이 현상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네.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라는 지도자를 진짜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냥 얼떨결에 잠깐 만들어진 이단한가 아니면 저거 시대의 흐름인가. 역시 같은 질문이에요. 맘단이라는 저 뭐 다른 데 시장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의 시장이 이제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요. 네. 이 흐름 자체를 그냥 단발성 독특한 현상인가 그렇게 안 보시고. 네, 저는 사실 이게 맘다니의 승리가 미국 유권자들이 미국 민주당에게 던지는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트럼프가 재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민주당 지도부의 오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재선에 나가겠다고 도전하겠다라고 결심한 것 자체가 가장 큰 오판이었고요. 네. 두 번째, 그걸 막지 못하고 그걸 허용하면서 중간에 100일 정도를 남기고 해리스 당시 부통령으로 말도 안 되는 후보자 승계라는 걸 한 게 두 번째 오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미국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졌을 때 이미 경고를 한번 받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트럼프의 당선을 보면서 미국 민주당이 캐치했어야 되는 건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고 기성 정치인들의 신문을 내고 있어.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아니야. 안 돼. 민주당이 바뀌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사실은 바이든을 냈는데 힘들게 당선이 됐잖아요. 예. 자, 미국 민주당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저는 거기서도 봤는데 바이든이 고집을 피워서라도 어떻게든 나오겠다 하면 그걸 뜯어 말려가지고 민주당 경선을 했었어야 해요. 사실은 미국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경선 때 막 달아오르면서 그 후보자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평소에 그 정치인에 대해서 막 유명한 정치인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부통령으로 누가 나와도 그 부통령에 대해서 부통령으로 나왔을 때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지. 대통령 후보로 딱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선이라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그 정치인을 알려내는 과정인데 중요한 과정이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 경선에서 역전하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정동영 후보 이기면서부터 이렇게 쫙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나라 같은 이런 곳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국은 땅덩이 그 넓은 나라에서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지역별로 경선을 그렇죠. 치르면서 네. 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내는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바이든이란 사람이 그 자체를 막아버린 거잖아요. 너무나 손쉽게 재선을 간 거고. 그리고 사실 부통령이었지만 해리스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우리가 해리스를 더 많이 알았을 거예요. 제가 미국 사람들보다 해리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해리스라는 부통령의 존재감은 없어요. 원래 미국에선 부통령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후보에서 내려와야 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바이든이 모아놓은 그 선거 캠프의 수많은 지원금을 법적 문제 없이 누군가에게 다른 민주당 후보에게 넘기려면은 같은 캠프 내에 있는 러닝메이트인 해리스밖에 답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경선에서 제3의 후보가 되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모르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은 날리는 겁니다. 그런 게 또 숨어 있었구나. 그래서 해리스한테 넘긴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해리스가 누구인지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민주당 당원조차도. 왜? 경선 과정이 생략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해리스가 굉장히 큰 격차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잖아요.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이건 민주당의 패착이다. 민주당이 변화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뽑을 사람 그래도 민주당원들은 끝에 가면은 결국 우리를 뽑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작 민주당원들은 거기서 포기를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투표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맘 단위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이 거리를 두고 우리는 여전히 중도에 어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정당이야 라는 식의 입장을 취하는 걸 보면서 미국 민주당은 정신을 못 차렸구나. 트럼프가 이미 2016년에 대선에 당선될 때 한 번 경고를 받았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으로 경고를 무시한 거 플러스 거기서 나아가가지고 더 큰 잘못을 저질렀고 맘다니가 심지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이 됐으면 아이쿠 우리 이제 진짜 변하지 않으면 죽겠구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느낀 상태에서 맘다니가 승리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심지어 셧다운 됐을 때 사실 셧다운 과정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셧다운을 야기한 야당의 책임으로 많이 돌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탓이다라는 여론이 높았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케어라는 본인들이 정말 명분으로 내세운 것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셧다운을 해제해줘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은 전혀 변화할 생각도 없고 변화의 동력 자체도 내부적으로 나오지 않는구나.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인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네. 사실 이번에 버티다 민주당 상원이 무너져가지고 트럼프가 이긴 거였거든요. 네. 셧다운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네. 근데 뭐 민주당에서야 뭐 우리는 뭐 그것보다는 국정 정상화를 뭐 이렇게 말했겠지만은 그 사람이 지난달에 만났잖아요. 네. 이거는 맘다니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네. 솔직히 어떤 느낌이세요? 사실 뭐 멱살 잡고 싸울 건 생각은 안 했지만 네. 그래도 재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뭐 극단적인 젤렌스키와도 마찬가지고 극단적인 상황도 많이 연출을 하기 때문에 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남아공 대통령 불러서 또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또 뭐 그런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매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정치적 감각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트럼프 했어요. 대통령 본인이 공화당이나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트럼프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그러니까 트럼프입니다. 반대 진영도 아닌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 트럼프야.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미국이야. 그렇죠. 라는 네.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 맘다니 만날 거야 라고 먼저 얘기를 딱 해요. 그러니까 맘다니 측에서 내가 못 만날 게 없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말도 안 돼. 공산주의자라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만난다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기자들이 백악관에 어마무시하게 몰렸어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하고 만나도 포옹하는데 저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감각이 엄청나다고 생각했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미국 민주당의 그 기득권화된 위선과 기만에 사실은 허를 찌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들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를 부각시킨 사람이에요. 맘다니 역시도 그런 기성 정치권의 기만과 위선에서 깨어나오는, 그러니까 사실 그쪽으로 들어간 적도 없는 사람인 거죠. 그게 본인의 정체성인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다음 대선 주자로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게빈 뉴섬이라는 맨질맨질하게 생기신, 죄송해요, 제 표현을 이렇게 해서 저는 자꾸 그분 볼 때마다 그 느낌이. 네. 네. 거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띄워주고 있죠. 계속 공격하면서. 예, 네. 예, 쓰레기 뉴섬이라고, 쓰레기 섬이라고 얘기하는, 아무튼 그 게빈 뉴섬이 계속 내가 민주당의 트럼프 대항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게빈 뉴섬이라는 사람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 민주당을 의인화시켜 놓으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이 사람 민주당스러워요. 네. 쿠오모도 그렇고 힐러리도 그렇고 딱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할 것처럼 늘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은 원론적인 얘기하고 특별히 벗어나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적당히 예의 바르고 적당히 유머 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그럴싸하게 멋있게 옷은 차려 입었는데 깡통인 느낌, 빈털터리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인 게빈 뉴섬이라든지 그런 민주당의 여러 사람이 내가 트럼프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대항마로 설 거야라고 민주당 내에서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픽한 사람은 맘다니인 거예요. 맘다니는 트럼프한테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왜? 우간다 태생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미국 대통령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 미국 민주당 쟤네들 싫거든? 쟤네들 너무 싫은데 맘다니 빡 키워줘서 맘다니가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나면 트럼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민주당 측에서는 가장 높은 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네. 대선 후보로 나를 위협하진 않아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왜 대선을 걱정해요? 3선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 얘기하면 또 너무 넘어가니까.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다음에 있어서도 본인이 꼭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들이 정권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의 세력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잖아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안전빵인 맘다니를 키워줌으로써 미국 민주당 지도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효과를 냈어요. 자, 두 번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졌어요. 판판이 지방선거에서 다 지는데 지는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 나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맘다니가 가지고 나온 슬로건 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도시예요. 제가 여러분께 감당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affordable. affordability라고 얘기하고 affordable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확 와서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니 버지니아도 그렇고 뉴저지도 그렇고 다 물가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심판표를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내가 불법 이민자 단속도 열심히 하고 관세도 이렇게 먹여가지고 여러분 제가 관세 수입도 엄청나게 올렸고요. 불법 이민자 단속도 엄청나게 했고요. 본인의 성과를 날이면 날마다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생활 물가인 거예요. 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의료비도 비싸고 게다가 전기세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막 임대료는 폭등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만 계속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관세나 이민자 단속도 하지만 나도 여러분의 먹고 사는 민생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나도 감당할 수 있는 물가, 감당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를 맘다니를 불러가지고 우리 그 얘기 했어. 얘랑 나랑 아이디어가 똑같았어. 서민들은 불러서 네. 서민들 진짜 살기 힘들지. 난 너 말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했어. 이게 내 아이디어랑 똑같은 부분이야 라고 하면서 묻어가기를 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트럼프가 감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에 앱스타인 파일 공개하냐 마냐 난리가 났었거든요. 트럼프는 앱스타인 파일 공개하기 너무
너무 싫어해요. 처음에 대선 때는 내가 그거 대통령이 되면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딱 됐어요. 그 민주당 사기극이에요. 그 한심하게 아직도 그거 공개하라고 거기에 매달려 있냐?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트럼프가 변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니 우리를 배신했네? 이러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또 뛰어넘는 다른 이슈를 만들고 싶은데 가장 좋은 이슈가 당시에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맘단이라는 이단아와 전격적으로 백악관에서 회동해서 그걸 덮는 거죠. 앱스타인 파일은 결국 법원이 공개해라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개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의회에서 공개하기로. 의회에서. 네.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로도 덮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만단이를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도 사실 마가가 아니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야. 제가 왜 정체성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라고 마가가 왜 이렇게 앱스타인 파일에 집착하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집착한다는 건 열어라, 열지 네, 마라. 열어라. 마가에서 열어라 그래.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이슈화 시킨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대선 기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기성 정치권의 위선과 기만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그렇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야기해요. 자, 앱스타인이라는 억만장자와 금융 억만장자가 자, 그러면 제가 요 네. 질문만 하고 맘단이어서 앱스타인으로 넘어가죠. 네. 어려운 질문 하나. 그러면 버니 샌더스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이제 민주당의 기존 문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으니까 네.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이런 공격형 가드들 우리로 따지면 노회찬식의 이런 정치인들 그럼 그동안 왜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맘단이가 만약에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이라면 네. 그들은 방식이 기성 정치의 방식을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방법.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진보적이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사실은. 맘단이처럼 진짜 마이크 들고 나가가지고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뉴욕을 좀 감당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여러분이 뉴욕이라는 도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행동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맘단이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격차 문제에 엄청, 대해서 좀 네. 굉장히 과격한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기에는 샌더스라는 사람 자체가 저는 샌더스도 그렇고 사실 민주당 내의 기성 정치인들은 기성 그 기득권의 벽을 스스로 너무나 알고 있었고 그 벽을 깨려고 도전하지 않았나. 주변에서 이 선은 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약했군요. 이 선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중간중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굴복하고 타협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2분밖에 안 남아서 네. 앱스타인 파일로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걸 공개를 하고 거기까지 말씀하고 계셨어요. 네. 하나씩 자, 하고 있는데. 네. 마가 세력이 앱스타인 파일에 왜 이렇게 집착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성 정치인들은 얼마나 추악한 인물인지 아십니까? 이것들은 지들끼리 뒤에서 온갖 추잡스러운 짓들을 다 해요. 진보 보수할 거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앱스타인 파일에 내가 알기로 그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정치인들 이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명단 다 까겠습니다. 이러니까 마가 세력은 당연히 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그걸 해줄 거야. 왜?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잡혀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석연찮은 이유로 구치소 안에서 자살을 하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자살 당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몇년 그러니까 전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또 지지자들은 얼마나 또 음모론자들입니까? 뭔가가 있다. 분명히 이 자기 이름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죽였을 거다. 그러니까 마가에서 원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오픈해라는 게 아니고 앱스타인 파일을 열어라. 그거였어요. 트럼프의 결백함도 입증할 뿐더러 그렇죠. 기득권 정치인들의 그런 추악한 면을 한번 보자. 그게 까발려지면
니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보고 전부 음모론자라고 그랬지. 네. 근데 니들도 그게 까발려지면은 니들이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우리는 먼저 알았거든. 근데 니들이 이제 몰랐잖아. 근데 그게 까발려지면 니들도 이제 알게 될 거야. 이걸 원했던 거죠. 이해가 되네요. 그쵸? 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 1월에 취임을 했어요. 2월에 펜본디라는 법무장관이 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책상에 그 명단이 있어요. 내가 그걸 검토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가 세력이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발표가 안 나와요. 언제 발표가 되지? 네. 막 그러니까 발표해라 막 난리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막 그거 참 민주당이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느냐. 지금 한심하게 아직도 그걸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 세력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공화당 의원들도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 사람들이 지역구를 갔는데 지역구 내에서 이제 유권자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네. 유권자들이 왜 공개 안 해요? F-35 파일 공개해야지. 왜 공개 안 해요?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의원들 중에서 그 압박을 심하게 받은 의원들 또는 본인도 사실 마가여가지고 그걸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의원 4명이, 하원 의원 4명이 민주당하고 합쳐가지고 우리 이걸 공개하자. 공개를 오늘 내가 왜 자꾸 한국 정치 이야기를 하지? 네. 지금 야당과 여당이 지금 통일교 명단 특검하자고 지금 합의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딱 이걸 공개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거기에 반대를 하다가 분위기가 자기가 더 이상 반대하면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해라.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다 찬성해라 이 법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찬성해서 자 공개 짱짱 나왔어요. 네. 나 거기에 서명할 거야 이러고 막 큰 소리 빵빵 쳐요. 그런데 여기서 허점을 만들어 놨죠. 자, 현재 수사 중이거나 국가 기밀에 해당되거나 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내용들은 빼고 라는 단서 조항을 붙였어요. 붙였는데 그러면 이거는 공개 안 하는 부분은 누가 결정해요? 법무부가요. 법무부야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영향력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공개한 게 뭐 가려졌거나 삭제됐거나 이미 뭐 중요한 건 이런 말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민주당 측에서는 그래도 사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단 한 번도 이슈를 선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사실은 크게 이슈화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었던 게 앱스타인 파일 공개였어요. 어차피 우리 쪽 사람 많이 연루된 거 아는데 우리 버리고 가겠다. 다 공개하자. 왜?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아프게 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셔다운 부분이었는데 셔다운은 맥없이 줘버린 거고 네. 지금 하나 남은 앱스타인 파일로 걸고 넘어지는 거. 어떻게든 붙잡고 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클린턴 사진이 더 많이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클린턴 네. 측에서 이건 지금 의문의 일패를 한 거 아닙니까? 왜 내 사진만 공개해? 트럼프 사진을 공개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엄청나게 앞으로 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릴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치명적인 부분은 공개 안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지금 뭐 민주당 측에서는 죽기 살기로 일단 공개해놓고 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진짜로 피해갈 수 있을지.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약에 누군가가 쓰러뜨린다면 그건 죽은 앱스타인일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마가 세력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지율도 조금씩 내려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강력한 지지 세력이 있다라는 거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힘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엄청난 부담으로 바뀌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럼요. 네. 상황이 생기는 네. 거거든요. 마가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마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으로 역전을 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마조리 테일러 그 의원과 충돌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의원 중에 이 마조리 테일러는 여자 트럼프라는 별명이 네,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명받아서 내가 정치인이 됐어라고 얘기하고 하원 의원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추종자였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균열이 생겨요. 언제 균열이 생기냐면은 자기가 이제 하원 의원은 미국에서 임기가 2년이에요. 네. 상원 의원은 6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원 의원으로 뭐 오래 가는 사람, 낸시 펠로시 같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상원 의원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그린 의원도 상원 의원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상원 의원 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안 돼. 아마 다른 쪽 그 상원 의원을 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뒤에서 그린 의원한테 너는 네가 안 될 걸 알면서 왜 그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은 거죠. 그러면서 그린 의원이랑 한번 균열이 생겼어요. 그린 의원 입장에서는 약간 마음도 상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린 의원은 이 사람은 진짜 마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 세력과 비슷한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도 많이 했었고 호전적인 언어도 많이 했었고 혐오, 차별의 언어도 굉장히 많이 구사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자기는 정말 거기에 경도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그 위선과 기만을 다 까발려줄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내가 정치인이 돼서 보니까 내가 생각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 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 의원을 대놓고 넌 배신자. 너는 이제 정치 생명 끝났어. You are fired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린 의원이 난 무섭다. 나 약간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니까 이러면서 결국은 나 내년 1월에 그러니까 사퇴할 거야. 의원 사퇴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가면에 대해서 그린 의원이 좀 본인은 어느 정도 캐치를 하지 않았나. 네.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이제 뭐 한쪽에서는 그린 의원이 뭔가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항마로서 공화당 내에서 뭔가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스탠스를 취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해석이 나오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존재감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 질문으로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걸 좀 여쭤볼까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오늘 기존에 우리가 흔히 뭐 PC주의라고 말했던 정치적 올바름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식상한 여론을 업고 이제 트럼프라는 거대한 지도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또 반대로 또 맘다니 현상도 굉장히 정말 특이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점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1월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 제일 위험하게 하는 건 민주당도 아니고 지금 물가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금리 팍 내리면서 물가 엄청 위험해질 것 같기도 한데 지방선거 중간선거 전망까지 그 이후에 미국 정치까지 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면은 중간 선거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의회, 주정부를 향해 가지고 선거구 재획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리맨더링, 네. 네, 게리맨더링을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하원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 선거구를 찢어가지고 공화당이 표를 많이 지지세가 강한 쪽하고 붙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편법까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쓰는 게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지지율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상황으로만 본다면 저는 의회 다수당을 공화당이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는 트럼프 대통령 진짜 레임덕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도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이제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지금도 이미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디애나주 같은 경우에는 주 상원에서 그런 게리맨더링 안 하겠다라고 표결을 했어요. 네. 공화당 의원이 무려 21명이 반란표를 줬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아니 우리는 유권자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되는 정치인들인데 네. 유권자가
그렇게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거를 거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미 벌써부터 마가 세력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이냐. 물론 JD 벤스 부통령이 가장 유력하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 얘기가 벌써부터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이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지금 리더십에 약간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을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진짜 중간 선거에서 지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 등 진짜 가속화되고 공화당 내의 분열 상황도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트럼프도 그렇고 맘다니도 그렇고 기성 정치권의 신물이 난 사람들 무언가 희망을 기대를 꿈꿀 수 있는 정치인을 기다리는 현상은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되게 그래서 트럼프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맘다니를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도 트럼프보다는 맘다니 같은 정치인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기성 정치인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저도 그냥 얼핏 들은 얘기인데 여의도에만 그렇게 들어가시면 갑자기 시민들하고 괴리가 되신다. 저는 왜 그런지 네.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네. 다시 시민들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미국 정치랑 우리 정치가 정말 되게 비슷하게 가요. 네. 다시 시민들 속으로 들어오시라고 기성 정치인들에게 조언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맘다니가 해야겠습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맘다니는 일단 뉴욕에서 베스트셀러인데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다고도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맘다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오. 따라서. 근데 맘다니가 마냥 철부지가 아닌 게요. 일단 본인 인수위원회를 베테랑들로 꾸렸어요. 행정 베테랑들로 네. 꾸렸고요. 그리고 본인을 도와줄 사람들을 굉장히 그 분야에 소위 말해서 진짜 경력직들 그리고 안정감 있는 사람들로 포진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 두 번째, 트럼프 같은 사람을 만나서도 어떤 파열음 없이 예의 바르게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도 굽히지 않고 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하는 그 정치인의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맘다니한테 조금 더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34살, 79살 두 정치인 이야기했습니다.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